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의 전장은 지상을 넘어 지하, 공중, 해양, 사이버, 우주 이렇게 다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부대가 독립전투를 수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육군의 군대 전력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군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셔봤습니다.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의 강경일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방혁신기획관실이라는 데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요? 네,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네. 현재 국방혁신 4.0 추진 관련해서 각종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 회의 등을 통해서 국방혁신 전반의 추진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모신 게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그 부서에서 군의 구조를 아무래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오셨나 봐요. 제가 육군개혁실에서부터 네. 16년부터 한 9년 정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거를 오늘 주제로 삼았느냐? 육군 분대 구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답변에 앞서서 네. 제가 소부대의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사단법인 창끝 전투의 학회장으로서 어머, 예. 발을 안 걸치신다고. 그럼요. 예.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 육군 분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은근히 자기 어필하고 계시죠. 어필해야죠. 예. 왜 군대의 구조가 필요하냐, 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냐,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바뀌느냐? 결국에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문화 모든 게 바뀌는 건데 가장 큰 게 이제 그 전장이 예전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활용하니까 소부대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뭐 다영역 멀티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육군도 뭐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장, 우주, 인지전까지 막 늘어났어요. 입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지상에서 이만큼의 작전 지역을 담당하던 제대가 지금 현재 다영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담당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군대도 다르게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체계가 치명적으로 변하고 또 소정밀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무기체계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 때문에 병역 자원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병력을 평가해 봤을 때 충분한가 부족한가? 아니면 적전술이 고려해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얘네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 어디서 세이브를 하지? 이런 논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이걸 촉발시키기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딱 보게 되면 결국에는 첨단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소탕이 들어가고 이제 진지전이 들어가고 참호전이 들어가면서 말단에서 싸우는 분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미래 전장의 어떤 변화, 전장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육군 분대도 변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육군 편제.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말하는 편제는 네. 정의 있는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체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사단급은 소장 또는 준장 지휘관이 3개에서 5개 정도 여단이나 연대를 지휘를 하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10,000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대를 최소 단위 전투 부대다. 그렇죠. 네, 우리 국군의 분대는 지금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군의 전술교범의 분대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되어 있고요. 근접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접 전투가 뭐냐면 직간접 화력과 기타 자산을 지원하에 직접 화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적과의 전투를 말합니다. 그때 분대는 사격과 기동을 통해서 적을 압박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확보도 하고 소탕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사격팀하고 기동팀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분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 장비라고 하면 기관총도 있고 유탄 발사기도 작은 소총이 있는데 그것들 기본 한 세트가 되고 거기에 지휘자가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격과 기동팀은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대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가 각각 사격팀 또는 기동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대, 소대, 분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분대 위에 뭐 소대, 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제임스 슈나이더라는 선구적인 학자가 있고 그 학자의 연구 결과의 일부가 1990년대에 미 육군 야전 교범에 실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차 세계대전기를 전후해서 독일군이 단위 부대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소규모 그룹배에 의한 적 3인 방어 돌파 전술이에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독일군은 이렇게 본 거죠. 적이 누군가가 방어를 할 때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 3명이다. 사수, 부사수, 보조 인원. 이 3명을 내가 어떻게든 돌파하려면 안정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되냐. 그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10명에서 12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3배가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 그게 그룹배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 군대잖아 싶지만 그 당시에는 대대, 중대 같은 큰 규모의 부대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12명 가지고 그 마이크로 컨트롤해서 전술을 막 한다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군구조 단위부대, 대대, 중대, 소대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구조고 지금 뭐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 군 구조를 만든 것이 큰 틀에서는 같고 계속 바뀌었다. 군구조 단위부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상수를 찾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군구조 단위부대도 안보 환경, 위협, 적이 바뀌면 바뀌는 거고 내 능력이 크게 바뀔 때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분대를 예를 들면 아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2명의 그룹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게 미군입니다. 그대로 12명을 가져가서 미군은 또 그 안에서 A, B, C 팀을 둬서 A, B, C 팀이 서로 전술적인 효과를 만들도록 쓴 거예요. 그런데 아까 크게 변화하면 단위부대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되고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는 대량 살상무기, 대규모 기동전이 나왔으니까 그 12명 안에서 3명이 뭐 움직여서 깔짝깔짝 해봐야 전황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야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조지아에 있는 포트 베닝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대 구조를 바꿔요. 결론적으로는 12명을 9명으로 줄이고요. 더 작아졌네요. 네. 그리고 그 안에 3개 팀을 뒀던 것을 분대 갖고는 전술을 못 하겠다. 그냥 하나의 요소로 놓자. 그래서 3개 팀도 없애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환경과 위협이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군구조 편제다. 지금 미 육군이 이제 분대를 조직한 얘기를 하셨는데 미 육군도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북 전쟁이 1861년 4월 10일부터 1865년 5월 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까지는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미국의 최하위 전투 부대는 중대였어요. 중대였는데 그 이후에 양측의 병력은 이제 미국군으로 재편이 되고 하나 통합이 되겠죠. 북군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도시와 이민자가 막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동부 지역에만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서부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서부에는 누가 있었죠? 그래서 쫓겨나는 인디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이산화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중대는 막 120명 뭐 이렇게 데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을 가서 쫓아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다리로 해서 이제 기마부대 형태로 해서 쪼개게 돼요. 그래서 10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된 것이 이제 분대가 그때 개념이 최초로 이제 등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고착화가 되는데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저희가 늦게 미국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건망하다가 참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뭐였냐면 참호전이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전투 단위를 거의 소대로 들어갔고 소대 밑에 소대를 2분의 한 어떤 뭐 해프 뭐 플라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섹션 반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의해서 기동전이 되는 막 움직이는 전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 갖다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그 정북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그 분대 규모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비로소 이제 분대의 어떤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군대의 어떤 시작, 역사 이런 걸 두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 육군은 어떻게 분대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뭐 군사 관계자들한테는 유명한 곳이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10년 이후에 현재까지 스쿼드엑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요. 그때 보병 분대를 여전히 9명, 분대장 1명하고 2개 팀 4명씩 편선 중이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드론이나 견마 로봇, 무인 차량 등을 조합해가지고 유무인 네. 포카 전투 체계로
전투실험 추진 중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전쟁사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6.25 전쟁도 상당한 그 어떤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군대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6.25 전쟁을 해보니까 군대도 전술을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5 전쟁 때 개발된 것이 우리가 신병교육 때 가면 배우는 뭐 약진, 어모 및 지원 사격, 교대조 전진 이런 것들이 6.25 전쟁 때 실험이 되고 6.25 전쟁 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대 전진하고 약진하고 지원 사격하고 어모 사격하려면 누군가 이동할 때 누군가는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대장조, 부분대장조 2개조로 다시 나뉩니다. 3개에서 하나에서 2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대는 다시 사격과 기동을 수행하는 전술 단위 부대로 6.25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어서 인원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요. 둘로 나눠서 하려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죠. 6.25 전쟁 이전에는 2차 세계대전기의 미군 편제를 우리가 따라서 분대가 9명이었다가 6.25 전쟁 때 미군이 바꾸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뭔가를 창안할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똑같이 쫓아가서 11명 단위 분대를 기본으로 소부대 군편제를 구성하다가 최근에는 우리 자체의 필요와 우리가 대적한 적을 대상으로 해서 군대 편제를 새로 연구하고 인원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거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 육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차이도 있다. 분대로 두고 봤을 때 미 육군하고 우리의 전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 육군의 보병분을 보면 역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분대장이 뒤에 꼭지점에 있고요. 이쪽에는 1팀, 2팀 있는 거예요. 예. 1팀과 2팀은 4명씩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한꺼번에 4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2명, 2명, 4명이니까 나누어서 사격과 기동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팀이라는 것이 최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최하위 부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선형이에요. 역삼각형이 아니에요.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네. 훈련이나 아니면 유사시 이제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로 나눠요. 4명, 4명으로.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미 육군 보병 그 분대장 같은 경우 뒤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투는 앞에 팀장이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2개 팀장을 지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대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지원을 하고 뒤에 있는 소대장한테 화력전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게 하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나라 분대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분대장 조의 전투원 중에 1명이에요. 얘는 전투를 해야 돼. 그리고 분대장조를 통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부분대장조도 통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다 하면서 인접 분대장하고 또 소통해야 돼. 이걸 다 하면서 또 소대장하고 또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왜? 거 그러면 아니에요? 이걸 네. 이렇게 했을 때 작전 영역도 지금 늘어나고 무기체계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과연 전투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대령님께 제가 계속 푸시를 많이 몇 년 동안 해서 군대 구조를 좀 바꿔달라. 어떻게? 해서 미국 형태처럼 팀제로 가야 된다. 아. 예. 왜 이렇게 되냐면 팀제가 돼야지만 이 무인 체계가 들어오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했을 때 유리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4명 팀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소총을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섞여서 싸우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여기에서 무인 체계를 드론이나 로봇을 운영하기 때문에 얘는 소총 무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전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분대장조에다가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는 새로운 어떤 사람을 하나 편성을 해서 여기서 무인 체계를 운영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국방역시 4.0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랫단부터 이게 구조를 좀 변경시켜서 유무인 복합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바텀업으로. 그 개념으로 지금 우리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지정사수가 미 육군에는 있고 네. 우리는 없다. 이제 네. 이제 들어와요.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 해요, 예, 우리도? 예.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데 2014년도에 미 육군의 기술연구소에서 인펀트리 라이브 파이어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와요. 나오는데 교전 거리가 보병들의 교전 거리가 몇 미터 나왔다? 300m 나온 거예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아, 짧은 거죠. 잘 모르겠어. 나. 예를 들어 기관총이 800 유효 사거리가 800m인데 결국에는 싸우다가 보니까 다 밀집돼서 300m 안에서 양쪽이 다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지 그래도- 이제. 예, 그런 전투하게. 거예요. 전장의 이제 전투 현장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유효 사거리 기관총 같은 경우 800m까지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미군도 300m 안에서 교전이 일어나더라. 거의 뭐 권총 수준. 그렇죠.
근데 북한군과 비슷한 권위주의 국가는 어떤 전법을 써먹느냐? 네. 재파식 전법을 써먹어요. 1개 부대 보내. 그러면 또 2분대 보내, 3분대 보내. 계속 파도처럼 보내요. 그럼 계속 뚫으려고. 보니까 계속 쏠 수가 없죠. 예. 근데 300m까지밖에 나는 못 봐. 이거 못 봐요. 뒤에 계속 얘들 서 있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저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비 영화의 왜 한 장면 좀비 영화 같겠네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 좋게 이제 좀 이따 이제 남 박사님께서 남 교수님 말씀드리겠지만 대대에 저격수를 편성을 했어요. 저격수는 800m 이상을 쏘는 애예요. 그러니까 재파식으로 오더라도 지금 이 현상 봤을 때는 300m 안에는 분대가 막고 있고 대대 저격수가 800m 이상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죠? 재파식 공격을 당하는 300부터 800 사이가 비어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유효 사거리가 600m 언저리인 지정화기 사수를 미 육군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북한도 지금 현재 분대에는 저격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파식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전술을 보고 어떤 치명적인 적의 무기체를 봤을 때는 우리도 300에서 800 사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정화기 사수를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구나 네. 하면서 지금 현재 육군에서 신속 소요로 해서 지금 지정화기를 어떤 거를 지금 현재 도입할 건가 하고 있고 2, 3년 안에 이게 이제 전력화가 돼서 우리도 드디어 지정화기를 갖게 된다. 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정사수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지정사수 소총은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되었을까요?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징집병 훈련소를 방문해 직접 사격을 선보여 화제가 됐던 총.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총이 최초의 지정사수 소총 SVD 드라구노프입니다. 총 길이 1.2m, 4.3kg의 편리한 휴대성을 지닌 AK-47 소총과 흡사한 모습의 이 총. 지정사수 소총 SVD입니다. 지정사수 소총은 말 그대로 지정사수가 임무에 사용하는 소총인데요. 지정사수는 저격수와 달리 보병군대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총의 정밀성과 함께 기동성도 중요합니다. SVD는 쇼스트로크 구동 방식으로 사격 시 반동이 적은 데다 반자동이기 때문에 근접전에서도 보병과 함께 작전을 펼치기 수월한데요. 파쇄 효과가 뛰어난 전용 저격탄 7N1, 새로운 총열 가공 기술까지 더해져 지정사수 소총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SVD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초로 생산된 지정사수 소총이기 때문인데요.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전장에서 저격수, 지정사수의 개념은 명확히 나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련군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분대급에서 사용할 새로운 소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총을 개발하고자 1958년 저명한 화기 설계자를 모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시험평가로 세르게이 시모노프의 SSV-58, 알렉산드르 콘스탄티노프의 EBW-10, 예브게니 드라고노프의 SVD-137이 경합을 펼쳤는데요. 그중 당국의 요구 조건을 무난히 달성한 SVD-137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채택됐습니다. SVD-137은 추가적인 개량을 거쳐 SVD로 명명됐고 소련 육군에 제식 채용됐는데요. 이렇게 SVD는 세계 최초로 군대 규모의 지정사수 소총 용도로 개발된 겁니다. 이후 SVD의 성능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증명됐는데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산악지형에 은폐한 적을 상대로 상당한 저격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당시 소련 육군 소속의 블라디미르 일린 병장이 지정사수 소총의 저격가는 거리를 훌쩍 넘긴 1350m에서 적군의 지휘관을 사살하며 최장 사격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VD는 최초 개발 이후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최신형 총들이 등장하는 와중에도 개량과 변신을 거듭하며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격과 더불어 신속한 기동력이 관건인 지정사수 소총. 지정사수 소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우리나라 육군에서는 어떤 지정사수 소총이 전력화될까요?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네, 저격수가 그동안은 이제 우리 육군에서 대대급에만 편성이 됐다가 이제 보병 분대도 편성해서 시범 운용을 했어요. 네.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육군이 올해 2월에 KCTC 훈련장에서 보병 분대의 소총수를 저격수로 시범 운영했었습니다. 소총수에 소총수, 저격수로 이렇게 변경해서 임무를 주고 최신형이죠. K2 T1 소총에 6배율 원거리 조준경을 장착해서 최대 600m까지 조준 사격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통상 저희가 저격수 보면 그 옆에 관측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단독으로 임무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의 지정사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정화기 사수가 원거리로부터 정밀 사격을 실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군대가 말씀하신 300m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부터 적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대급에 편성되어 있는 저격반의 기능이 군대에 생기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군대의 근접 전투 역량이 대폭 향상됐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지정화기선 7.6mm예요. 네. 이제 도입이 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정화기를 운영하고 용어도 군대 이제 저격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정화기 사수가 지정화기가 7.6mm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정화기로 사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격수 배치했다는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럼 장비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성능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K14 저격용 소총. 이건 이제 7.62mm 탄을 쓰고요. 새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저격용 소총은 12.7mm예요. 이 11.7mm 저격 소총은 사거리도 기존에 비해서 2배 정도 길고요. 정밀성, 안정성도 보완이 됐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총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총에 같이 달고 쓸 수 있는 우리가 고배율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60배율짜리 이거 광학 기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하고 관측경. 관측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격 영화 보면 옆에서 누가 뭐 얘기해 주잖아 보면서 네. 그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전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이런 저격이나 아니면 전장에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총만 바꾸면 뭐예요? 탄환 총알 네. 바꿔야 되잖아요. 고성능 탄을 도입한다고요? 네. 그 고성능 탄이 뭐냐면 이제 그 뒤쪽에 탄의 뒤쪽을 이제 홈을 만드는 거예요. 원으로 돼 있는 거 홈을 만들어서 이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사된 탄이 이제 공기저항에 흔들리지 않게 비안정성을 대폭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1년 이제 4월에 5.56mm 탄인데 이게 장갑차 자체로 사용되는 6.5mm 두께의 방탄판을 100m 거리에서 관통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이제 7.62mm 탄을 동일하게 이제 고성탄을 만들었는데 1km 거리에서 3.5m 두께의 어떤 강철판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탄이 기존에 있는 뭐 K100탄이라든가 7.62 탄보다 3배가 강해진 거예요. 3배. 왜 이거는 이제 그래서 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탄복을 입잖아요. 방탄판도 집어넣고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뭐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지만은 좀 이제 전장에서는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3년도 작년도에 이제 이 고성능 탄을 12만 발을 이제 특전사에 이제 우선 공급해서 운영했고 올해 2월 달에 군사용으로 적합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이제 도입 목표로 고성탄의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 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하는 거예요. K9 155mm 탄도 이런 식으로 뒤쪽을 그러면은 더 디자인을 많이-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런 어떤 소화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면서 미래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소총 미래전을 대비해서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투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무거운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투화 중이에요. 진짜 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하다 보면은 뭐 40kg짜리 닉샷 메고 하면 사람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요. 일반 보병부대 가면 20kg 정도 되는데 군장 메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가볍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가볍게 만들어주면 성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어떤 과학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필요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에서는 전투 유형이 다양해요. 산악 전투도 하다가 갑자기 도시가 나타났네? 도시 전투도 해야 돼요. 도시 밑에 보니까 지하가 있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의 분대원이 보병 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유형이 산악 전투, 도시 전투, 지하 전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악 전투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총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하로 가게 되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다 걸려요, 이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새 나온 게 모듈형 총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었다 모듈형 세트를 뺐다가 갖고 와서 넣었다가, 예, 그걸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개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미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총을 쏘는 무인 체계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로봇에다가 총기를 거치해가지고 스마트 슈터를 해가서 드론이라든가 저격수를 잡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급에도 이제 무인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하라든가 건물 안은 위험하잖아요. 무인 체계를 집어넣어서 쏘기도 하고 요새는 드론에 이제 소총이 달려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먼 미래가 되면 영어로 IVAS, IVAS라고 해서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제가 이제 고글을 딱 끼게 되면요. 전방에 있는 어떤 화면이 다 나타나면서 피아가 다 나타나요. 피아가. 게임같이. 네, 게임같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파까지 연결이 돼갖고 생각해서 나 무서워. 저쪽에 있는 마름모 형태 저기 있다? 저기 포병화력 유도 해가지고 제가 밑에 있는 게임 컨트롤러 갖다가 하나 딱 누르면 포병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이런 기술을 리치백이라고 하는데 원거리에서 접촉하지 않고 싸우는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레이저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다뤘을 때는 드론을 위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경량화되고 이제 배터리가 ESS가 발전되면서 레이저 총까지 막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전을 쓸 때 소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지금 전쟁에 나타나고 있고 미래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육군을 다시 돌아가서 2040년까지 전 부대를 아미 타이거 부대로 개편할 계획이 있다. 아미 타이거 계획.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군대 편성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17년도에 육군이 아미타이거 부대를 최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작전팀이라고 불렸고요. 18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 기동 2개조, 4명 박격포 1개조, 지휘조 2명 돼 있었고요.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대 편성, 분대장 1명에 2개의 팀을 기본으로 편성하고 여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갑차 조종수라든지 무인, 드론 이런 것들, 무인체계 운용 인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소총 쏘고 있는데 언제 또 무인체계를 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별도로 그런 편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네. 지금 뭐 저희가 앞에서 미 육군처럼 팀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는데 분대를 네. 그러면 팀제로 뭐 사람 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장비를 운용하는 방법도 바뀌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기동력과 방어 능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장갑차라든지 소형 전술 차량들이 군대 편성할 때 아주 핵심 장비인데요. 근데 어떤 인원 탑승 문제라든지 장비나 물자의 탑재 공간, 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방계 2.0이 8명의 분대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 전술 차량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장갑차가 K808이 나오면서는 11명이니까 9명이 다 탈 수도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군장류, 전투 로봇, 드론, 이런 군수 물자 거기에 대대본부로부터 뭐 저격 인원을 배속받는다. 그럼 탑승 공간이 충분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K808 장갑차도 제가 보기에는 2대의 장갑차가 기본으로 분대에 편성돼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뭐 무작정 미래에 가용 자원을 고려할 때 다 확장시킬 수는 없을 거고요. 분대당 2대와 한 대 차이는 보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주차 정비 공간. 소요라든지 예, 그게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네. 2대가 있으면. 예. 뭐 정비 소요도 많고요. 예. 또 무인 체계가 동원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정 소요도 2배로 느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예,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모델을 전력화를 하긴 할 텐데 그러더라도 기존에 있는 장갑차는 또 어떡합니까? 그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K808 장갑차하고 소형 전술 차량도 좀 활용 극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용 기동 장비도 전력화 수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분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대, 중대의 화력 지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드론 전문가시니까 조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소대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드론이 되면 우천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전력에 공백이 생길 거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좀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게 대체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저희 국민들이랑 소통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좀 잘못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제가 아미타이거실에 실무자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니 잘하는 발을 거니까. 안 걸치신 데가 없나요? 저는 다 거쳤어요. 다 거쳤기 때문에 하는데 몇 명이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격포를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사람 있으면 박격포를 없애버리고 드론을 운용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형은 못할 거냐. 예를 들어서 박격포를 위해서 떨어뜨리더라도 지하에 있는 애들하고 건물 안에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 무슨 말이었냐면 육군에서 말한 얘기는 기존의 박격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박격포 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축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격포 탄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보게 되면 박격포 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렇게 못 쓸 때는 유인 박격포 위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어떤 전술적 호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성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60mm나 80mm 박격포 해봤자 몇 킬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드론 이용해서 그 호기가 형성됐는데 박격포 사거리 바깥에 있어. 그러면 드론은 가서 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과 무인을 같이 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에다가 자폭 드론을 가지고 하나를 추가시킨다면 움직이는 적이 어떤 지형에 따라 왔을 때 그 자폭 드론은 앞하고 뒤를 타격하게 되면 이게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유인 박격포를 쏘고 그다음에 잔적 소탕을 또 하늘 나르는 박격포가 가서 떨어뜨리게 된다면 전투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가 발전되게 되면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무인체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발전과 통해서 이 박격포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유무인복합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지 그 기존에 있는 유인 박격포를 그대로 다 없애버리고 네. 무인 어떤 그 무인체계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말한 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박격포반의 어떤 과업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펜스 프라임에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국정감사장에 생각합니다. 나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나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예. 자, 육군의 군대 전력 저희가 방향까지 이제 좀 잘 짚어본 것 같은데 원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오, 예.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군대 전력을 편성하고 있어요? 북한군의 분대원은 12명이 편제입니다. 그것은 군사학적으로는 준비된 방어를 하고 있는 한국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12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숫자를 줄이면 돌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지상군이 지금 현재 전투단 형태로 훈련을 하게 돼 있고 전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차, 공병, 장갑차 여러 가지 전투 지원 부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투 근무 지원 부대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공격해서 돌파하려면 그냥 분대가 지들끼리 보병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북한군 용어에 그런 거 있거든요. 땅크 사냥꾼주, 또 단도하기 사격주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숫자가 12명으로 많은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북한군도 영 바보는 아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화력이 강화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군 분대하고 한국군 분대하고 무기를 단순 비교하면 북한군이 훨씬 세네? 그럴 게 아닙니다. 양측이 갖고 있는 작전 목적에 적합하게 딱 필요한 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은 7호 발사관, 7파식 저격보총 이런 거 우리한테 없는 거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한국군을 상대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제 저격보총 이것은 저격수 편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한국군을 상대하려고 특히 방어하고 있는 한국군을 상대하려고 보니까 공격이 힘들거든요. 공격이 힘들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상대의 지휘 통제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를 편성을 한 것이고 복무 기간이 긴 것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있어요.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북한군이 그 2020년에 남성 8년, 여성 7년 의무 복무. 길다. 네.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달인이 되는 거지 오래 일했다고 달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투 프로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예단이다. 네, 지난 8월이었어요. 북한이 이제 자폭형 드론, 무인 공격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는데 이걸 또 부대에 배치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부대 전투력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가 K2 모형을 이제 전밀 타격하고 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루바고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 계열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자체로의 어떤 실전하고 있는 어떤 사거리를 보면 40에서 100km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건 이제 분대용이 아니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드론이 뭐냐면 FPV 형태의 어떤 자폭 드론이에요.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은 그거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22년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서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산에 있는 어떤 그 드론에서 이제 폭탄물이 투하되는 형태가 또 발견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싸움에서 이제 저희가 북한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알아둔 거는 북한의 보병 군대에 보면 발사관 RPG-7이 한정을 이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그 군 출신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게 2기로 늘었다. 2기 늘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분대원들이 그 탄두를 갖고 다닌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초기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강력한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군한테 녹아났던 게 뭐냐면 대전차 미사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향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한미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 기관미 기가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현재 편제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탄약을 갖고 다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북한군은 기존에 있는 이제 유인 체계도 강하고 이런 무인 체계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보다 더 빨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강구를 대책 강구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이기긴 이기더라도 피를 흘리는 승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이제 군사 기술을 지원받을 것인가 저희가 거의 매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대와 관련해서 분대적인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것을 또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거를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유의사항을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무기와 신장비에 속지 말자. 우리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나가다 보면 일부에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전술적인 우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없다. 네. 예. 우리가 그 1,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전차가 나타나고 기관총이 나타났을 때 진지전 소모전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차와 기관총을 운영하는 독일군의 기동전 교리, 소련군의 종신방어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빛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두 번째는 신편제 군구조 개편과 같은 그 겉껍질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가 1990년대 걸프전의 승리를 가져다 둔 것은 미군의 군구조나 편제 개편이 아니라 그러한 군구조와 공지전이란 교리가 만났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난 것이고, 200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때 그 신문기 신편제를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베트남전 때처럼 빠져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게릴라전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작전 설계론,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같은 인지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 전술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기하고 장비가 나왔을 때.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북한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전쟁의 상황을 딱 보면 알아요. 저는 거의 매일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PV 형태의 자폭 드론. 왜 투양보다는 FPV 형태의 자폭 드론을 쓰느냐? 근접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리는 그 주기를 누가 먼저 단축시키냐에 짧게 따라서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PV형 그 자폭 드론은 보자마자 때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감시 결심 대응이 아니라 감시 바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센서 투 슈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야시 장비가 강해요. 특수작전 부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도 지금에서 계속해서 뭐 특수작전 부대 위주로 해서 야시 장비에 전력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장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경청 동지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서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당하고 있는데 소부대급에서의 이제 전자전 장비를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에 편성이 됐을 때 결국에는 전자제명이 가능해서 우리의 어떤 통신망이라든가 드론 로봇을 사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여기서 건의를 좀 또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 네. 군대 구조를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 미국처럼 팀형으로 바꿔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유무인 복합을 할 수 있다. 왜 최전선을 싸우는 사람 유인 전투원은
무인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분대 그 본부에다가 추가적인 인원을 편성해서 무인 체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형이 아니라 이 팀형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계급을 상향시켜라. 미국에 있는 분대장은 중사하고요. 팀장은 하사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병사들이 이제 그 획득하는 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팀제를 바꿔서 분대장을 중사, 팀장을 하사를 하게 되면은 고정 3명이 이제 장기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쭉 뽑아야 가는 될, 거지. 예, 뽑아야 될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초급 간부에 대한 복지라든가 사기 대책이 지금 올라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도 자폭 드론을 이제 뭐랄까 전력화할 개연성이 높아요. 우리도 원웨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자폭 드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특히 병력 감축에 따라서 저희가 비접촉 전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전력화가 빨리 돼야 된다. 이 병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성과 전투 효성을 동시에 강화시키면서 예. 전승, 피 흘리지 않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걸 세 가지 좀 제가 건의드리고 저희가 싶습니다. 오늘 대령님이 이제 막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국방부에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하고 많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르지 않아요? 예. 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현재는 분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 C4I망을 정말 다중화해서 어떤 경우라도 저는 분대의 편제 장비하고 인원이 내부로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로 또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비와 물자가 서로 잘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로 항상 연결돼 있어야지 그 능력이 통합될 수 있고요. 외부로 연결된다고 하는 점은 내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화력, 기동, 방어, 뭐 드론, 대드론 체계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연결될 수 있어야 분대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보병 분대가 뭐 MP5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마넷이라는 것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상용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전력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용품을 우선해서 이번에 폴란드도 저는 잘 구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구매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진화적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진화적이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가정해서 맞추기보다는 이제 시작을 그렇죠. 해라. 네, 일단 빨리 시작을 해서 네.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기본 휴대 물자에 지금 수류탄 2발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형 스위치블레이드 2개를 추가해서 과거에는 이제 근력에 수류탄 던지거나 아니면 관측 범위 내에서 유탄 발사기를 발사하고 했는데 그렇게 분대가 화력을 투사하는 방법을 좀 더 초월시킬 필요가 있다. 한 명의 분대원이 적의 편제화기 사거리 밖에 있는 한 개 분대에 대해서 드론 하나만 잘 운영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잘 훈련만 된다면 우리 군의 미래 분대가 적어도 적 10개 분대를 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육군 분대 구성 또 전략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미래 첨단 전장에서도 창끝 전투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